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합격의 법학원에서 자료해석 강의하게 된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PSAT 강의를 하기 이전에 NCS라는 그 시험에서 강의를 제가 전문적으로 전업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까지 포함하면 한 5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NCS는 공기업 취업을 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거기서 그 NCS라는 게 공기업 대비 시험인데, NCS 시험은 기출문제가 유출이 안 돼요. 밖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강의를 2년 동안 PSAT 문제로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PSAT 강의를 하진 않았지만, PSAT 문제로 한 2년 정도 자료해석 강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NCS 쪽에서는 나름 뭐 1, 2등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PSAT 그 행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요하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합격 점수인데요. 그 일반 행정하고 재경, 그 다음에 외교, 요쪽만 주요 그냥 표로 한번 뽑아봤어요. 합격 점수가 몇 점 정도 형성되는지. 외교는 조금 낮긴 하지만 주로 많이 치시는 일반 행정과 재경, 요쪽을 좀 주로 보신다면은 한 75점 선에서 한 85점 선에 왔다 갔다 하는 요 내에 있는 요 정도를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는 언어랑 자료랑 상황 판단 평균 점수기 때문에 보통 8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조금씩 돼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 기준으로 75점이 합격선이었습니다. 합격선. 자, 요걸 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자료 해석을 몇 점 정도 받아야 되나? 그 마냥 뭐 많이 받으면 좋지만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제가 크게 한 두 종류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료 해석 점수를 75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85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더 대부분이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격 커트라인은 75점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75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어나 상황 판단 쪽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75점을 받게 되려면은 총 30문제를 맞춰야 돼요. 문제가 한 개당 2.5점이니까 30개를 맞으면 75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어나 상황 판단을 아주 잘해가지고 여기서 75점만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특히 상황 판단 때문에 자료 해석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두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80점 이상의 점수는 필요로 하다라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초인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일 텐데 실제 합격은 뭐 올해도 되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아마 꼭지를 따야 되는 진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텐데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 그 해에 1차 과목에 대한 비중이 제가 볼 때는 20%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공부량에 학습 시간에 2차 과목의 비중이 한 80% 정도가 돼주고 1차 과목의 비중은 한 20% 정도가 돼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러지 못하죠. 1차나 1차 시험 치기 와중에 또 긴장되고 초조하고 점수 받아야 되니까 또 1차 공부하다가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부랴부랴 2차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1차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공부하시는 첫 해에 1차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확 올려놓고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때는 유지 정도만 하면서 2차 과목에 집중하는 게 실제 합격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한 85점 정도 선을 맞아 두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75점을 받으려면 30문제를 맞아야 되고 85점을 받으려면 34문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개 정도 풀면 될까? 몇 개 정도 풀면 될까? 이렇게 봤더니 제 생각인데 이거는 한 34개 정도 풀면은 30개 정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정답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푸는 걸 제법 잘 푸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4개 정도를 풀어서 한 5개 정도 실수를 하면 5개 정도 틀린다고 치면은 남은 6개 문제 찍었잖아요. 저 34개 풀었으니까. 그러면 또 한두 개 맞거든요. 그렇게
어쩌게 저쩌게 하다 보면 한 34개 정도 풀어서 한 30개를 맞추는 게 일반적으로 75점이 나오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실수를 좀 더 많이 한다 그러면 34개가 아니고 35개, 6개 풀어야 될 거고, 나는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하시면 한두 개 덜 풀어도 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차이에 따르니까 이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34개를 맞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37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4개인데 여기는 왜 3개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정도로 문제를 37개나 풀 정도로 실력이 있는 학생은 정확도도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요 두 개가 동일한 실력을 가진 애가 34개를 풀거나 37개를 풀었다 그러면 여기 정답률이 내려가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학습을 해서 실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문제도 조금 더 풀고 정답률도 조금 더 올라간 상태를 지금 산정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개 풀어서 30개 맞고 37개 풀어서 34개 정도 맞으면 이게 85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75점은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볼 만도 하겠어. 한 6개 정도 안 풀고 이 정도 맞으면. 근데 85점은 갑자기 난이도가 아주 올라간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10점 차이니까 별게 아니다라고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수능으로 생각을 하면 500점 만점이라고 치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0점, 여러분들이 받은 수능 점수에서 50점을 까보세요. 그리고 그 대학의 배치표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만큼 요 10점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75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하고 85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공부 방법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하지만 저는 85점을 기준으로 한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모든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난이도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난이도를 상, 극상, 중하 이렇게 나눠봤어요. 상중하로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25문제에는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난이도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40문제 중에 25문제를 중 또는 하,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25문제를 뒀고요. 여기 10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풀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그리고 5문제는 극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1차적으로는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34문제를 풀려면 요 중하에 해당되는 25문제는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이 상급에 해당되는 10문제 중에 한 9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는 안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게 됐을 때 이 5문제는 안 푸니까 시간이 0분이라고 일단 놓으면, 물론 여기 시간이 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5문제를 조금 대충 어떤지 보다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 다 태웠습니다. 그냥 태워서 이게 0분이면 이 25문제를 60분 정도에 풀면은 한 9문제를 30분 정도에 풀면 대충 시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이 중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25문제 60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 문제당 2분 30초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2분 30초 내외 정도의 문제를 풀면 25문제가 60분이 걸려요. 25문제가 6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분 30초 정도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많이 풀 겁니다. 그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85점을 받으려면 물론 34개 풀어서 34개 다 맞아도 85점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률을 높이고 싶겠죠, 다들. 실수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적성검사류처럼 PSAT처럼 시간이 극도로 부족한 이런 시험에서 실수 안 하길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만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수와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5점이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시험에서 그 한 문제가 실수한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한 문제 실수해서 떨어졌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2-3문제 정도 실수하는 것조차는 충분히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37문제 풀려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극상에 해당되는 5문제 중에 한 2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가 시간이 적게는 8분에서 많으면 10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75점일 때에 비해서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10분이 적어져요. 그러면 이 10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상에 해당되는 10문제는 30분이 걸린다고 치면요, 요 85점에서 받기 위해서는 중하에 해당되는 25문제를 50분 내지 52분에 풀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반대예요. 여기를 잘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간을 줄여줘야 여기를 풀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료에서 공부를 더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시험인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중하에 해당되는 25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는 별도로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짜셔야지만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25문제 60분이면 대략 2분 30초 내외라 그랬어요. 자, 25문제를 50분에서 52분에 푼다는 얘기는 2분에서 2분 10초 사이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략 2, 30초 정도를 줄여야 돼요. 문제당. 이 문제당 2, 30초 정도 줄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당 2, 30초의 시간을 줄이기만 한다면 나머지 영역의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대부분은 어떤 과정을 겪냐면 마음가짐을 이렇게 겪죠. 첫 번째, 실수를 안 해야겠다. 제가 서두 얘기 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목표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극복을 하겠다. 이거 거의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어려운 게 유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어렵지만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극상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뭐냐면 신유형이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유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시간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 30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지점까지 가는데 어느 지점까지 뛰어가는데 10분이 걸려야 됩니다. 10분이. 근데 제가 맨날 연습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연습을 해서 뛰어갔더니 12분 13분이 걸려요. 12분 13분. 자, 그러면 나는 저기까지 10분이 걸려야 되는데 아무리 평소에 연습을 해도 12분 13분이 걸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가든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퀵보드를 타고 가든 새로운 방법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 정신력이 부족해서였어. 아니면 내가 호흡이 좀 거칠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계속 뜁니다. 계속. 더 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10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PSAT로 변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변화를 줘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양치기를 해요.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언젠간 오르겠지, 속도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은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자, 이거 60분 걸리면 안 되고 줄여야 된다.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예측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어요. 예측. 그러니까 선택지가 나오고 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표와 선택지를 그냥 객관적인 마음으로 쭉 읽고 그거를 읽고 나서 해결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소위 타고난 피세턴 인재를 제외하고는 연습을 해도 그 장벽을 넘긴 힘들죠. 80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려면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를 보고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예측이 돼야 되고요. 표를 보고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선택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그 선택지에서 어떤 게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게 들은지까지 파악이 되는 거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까지도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 모든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료 해석은 크게 보면 문제표, 선택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표, 선택지. 자, 문제에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면 일반형하고 특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옳은 것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기 중 옳은 것 고르시오 또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것 중에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라고 된 유형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반형 문제가 25문제에서 보통 25문제 정도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특수형이라 하면 보고서형, 매칭형, 표 그래프 변환형, 수리 계산형, 상황 판단형. 요것들은 각각 세부 항목에 맞춰가지고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교재에 보면 7번째 파트와 8번째 파트에서 이 특수형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수형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일반형에 비해서도 더 쉬운 유형도 있고요. 아주 어려운 유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보고서형하고 매칭형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일반형보다. 하지만 표그래프 변환형이라든지 수리계산형, 상황판단형은 경우에 따라서 얘들이 극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 일반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일반형에 대해서 표하고 선택지가 있다고 치면, 또는 그래프하고 선택지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표와 선택지 간에는 서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여러분들이 좀 주요하게 다루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하고 그래프는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표하고 그래프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표라는 게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나머지 항목들, 표의 특징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일부 특정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표 따로 선택지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표와 선택지를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이 표에 어울리는 선택지는 이거다라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선택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택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지는 반복이 됩니다. 표는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선택지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만 듣고 가셔도 자료 해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선택지는 읽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읽으려고 드시면 안 돼요. 선택지는 선택지 내에서 주요 표현들만 발췌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이 선택지라는 걸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주요 선택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요 선택지. 주요 선택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 시험 칠 때 중요하다는 게 뭘까요? 시험 칠 때 시험이 중요하다는 걸 뭐냐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라는 겁니다. 이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이 주요 선택지라고 하고요. 자, 여기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목적 및 종류. 모든 표는 목적을 가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표라는 걸 만들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그 표는 언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만들어 봤을까요? 아랫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보다는 윗사람들한테 보고할 때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표랑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일 편한 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사람마다 뭐 말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설득하기에 좋은 수단이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한 거는 뭐냐면 말이 제일 편해요. 그냥 말하면 되니까. 그 다음이 글. 그 다음이 표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보기 쉬울까요? 표가 제일 쉽고 글이 그 다음이고 말은 흘러 넘어가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표라는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따라서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어지는 수단이 뭐냐면 표의 종류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원그래프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원그래프. 원그래프 아실 겁니다. 원그래프. 자, 원그래프는 언제 쓰이냐? 여러분들이 원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 그렸냐면 초등학교 때 방학 시간표 같은 거 그릴 때 원그래프 그렸을 겁니다. 원그래프는 왜 무슨 목적으로 원그래프 그렸냐? 얘는 비율이나 비중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게 원그래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문제에 원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율이나 비중 나올까요? 문제? 100% 나오는 거예요. 왜? 표의 목적이 비율하고 비중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원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비중이 이게 뭐가 있고 나머지 게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칠게요. 자, 이게 막 쪼개져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제일 큰 거고 항목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치보면 이게 A입니다. 비중 누가 제일 크냐? A, B, C, D 쭉쭉 나와 있으면 A가 제일 크겠죠. 너무 쉽게 나올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원그래프는 그냥 표가 하나만 나오면서 비율이 나오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문제로 치면 난이도가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냐? 이 원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위계가 다른 두 개의 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표로 하면 그냥 이런 표를 박스표라고 합니다. 이런 표에다가 밑에 설명하는 수단으로 원그래프가 따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비율과 비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위계가 다르다 하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고 세계에 관련된 자료고 얘는 OECD에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서로 위계가 다른 두 개의 원이 나오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원그래프의 목적은 비율과 비중을 비교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그러면 원그래프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꺾은선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자, 꺾은선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자, 꺾은선 그래프의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하나만 놓고 보면 증가 감소 유무 또는 증가율 감소율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게 보기 쉽게 만든 게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 꺾은선 그래프의 목적은 뭐냐면 증가 감소 판단의 유무가 용이하다. 이게 꺾은선 그래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다 각 모든 표들의 주제로 다 다시 담겨 있고 제가 나중에 이 파트를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 항목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요 둘 간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게 꺾은선 그래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꺾은선 그래프 언제 많이 보냐면 대선 같은 거 할 때 지지율 조사할 때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목적은 두 가지죠. 후보 A와 후보 B가 있을 때 후보 A와 B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그 후보 각각의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따라서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이 꺾은선 그래프라는 종류를 보면 이 표의 목적이 떠오르는 거죠. 아, 이 둘의 차이를 보고 증가 감소 유무를 보려고 하는구나. 따라서 자주 나오는 선택지 1번 둘의 차이를 묻는 것, 2번 증가 감소 유무를 묻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의 목적과 종류를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산출 가능하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실 표의 목적 및 종류 저거는 사실 여러 가지 표를 다 공부하지 않으면은 익숙해지기 힘든 부분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구장 마크에 자, A는 B분의 C 구조가 있었다고 칠게요. 자, 표에서 A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C도 주어졌습니다. 그럼 뭐 물어볼까요? B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까? 100%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 이걸 안 물어볼 거면 식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A는 어떻고 C는 어떻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얘를 물어보겠다 함이고 일단은 산출했다는 얘기 자체는 머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해석의 출제자들은 머리를 쓰는 걸 좋아해요. 머리를 쓰는 애들한테는 혜택을 줍니다. 이거 제가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느끼게 해드리겠지만 자료 해석의 문제 선택지 중에 머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중에서는 쓰는 게 훨씬 더 답이 될 확률이 높게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표의 목적 및 종류, 그 다음에 산출 가능한 것, 그 다음에 표의 세부 특징, 이거는 좀 짜잘짜잘한 거예요. 짜잘짜잘한 거 표가 예를 들어 순위와 관련된 표다라고 하면 표의 순위와 관련된 나오는 디테일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주요 선택지에 해당됩니다. 이런 게 주요 선택지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그와 반해서 상대적인 개념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은 영어로 하면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쭉 읽으면 풀리는 선택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 확인. 자,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거 뭐냐면 일반 계산 문제들. 뭐 덧셈 비교냐, 분수 비교냐, 곱셈 비교냐. 핏셋에서는 그 계산을 직접적으로 다 하는 선택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몇 %인가 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은 17%이다 라고 묻는 선택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 이상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A가 B보다 크다. 비중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와 같이 비교를 하는 대소 비교를 하는 선택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연습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할 게 아니고 요 비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저희 교재도 여기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쪽으로 갈수록 주요 선택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문제 자체 난이도 자체가 좀 쉬워집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주요 선택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떠냐면 좀 어려워요. 아래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난이도도 높고 중요하기도 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실 확인하고 합계, 여기에 해당되는 선택지가 대충 70%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지 5개 중에 또는 보기에서 있는 것 중에 다 조사를 하시면 여기가 대부분이고 여기가 소수예요. 이게 한 20,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합친 이 두 가지 중에 답이 된 선택지는 누가 더 많을까요? 여기가 더 많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답도 여기가 많아요. 다만 그냥 답이 될 확률 자체가 누가 높냐고 했을 때 여기가 높은 겁니다. 답이 될 확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높냐 그래봐야 주요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있는 1, 2, 3, 4, 5 오지선다 중에 예를 들어 주요 선택지가 4번, 5번에 있었다고 칠게요. 여기가 두 개가. 그래봐야 하나당 한 3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0%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30%니까 이것도 30이에요. 그럼 나머지 3개에서 40%예요. 그러니까 한 개당 답이 될 확률 자체가 여기가 많이 높겠죠. 근데 물론 이게 맥시멈 3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저랑 강의를 하시다 보면 듣다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도 정확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요 두 가지를 완전 반대로 갈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답을 고를 때는 우리가 이제 항상 가져야 될 생각. 여기 있는 선지들을 최대한 적게 풀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적게 풀려면 이 옳은 것 고르시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인 경우에는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아까로 표로 보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거 풀고 얘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풀고 사실 확인은 가급적이면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보기 중 옳은 것 고르시오 할 땐 정반대예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풀고 나서 나오는 것을 지울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남아있는 걸 갖고 답을 고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확인 있으면 무조건 사실 확인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확인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선택지에 어떤 특성이 있고. 자, 그러면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기 중 옳은 것 고르시오 할 때는 쉬운 것부터 문제를 풀어야겠죠. 쉬운 것부터. 그렇게 해서 소거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선택지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볼 때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 자료 해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선택지는요. 나오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나오는 표현이 올해도 나오고 내년도 나오고 내후년도 나오고 계속 똑같아요. 주요 표현들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주요 표현들만 익힌다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글을 다 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요 표현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제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준비물이 형광펜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형광펜 표시를 하실 겁니다. 보통 한 선택지에 한두 단어 정도입니다. 그걸 보면 이 선택지가 어떤 특징을 갖고 뭐를 묻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되는 거고 여기 형광펜으로 칠하는 그 항목들이 많아봐야 50개에서 100개입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복이 되는 선지를 위주로 학습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요거는 뭐 문제 푸는 순서나 이런 거는 뭐 계속 문제마다 좀 달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여기 있는 주요 선택지와 요 것들 간에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 요거를 본격적인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